예, 안녕하십니까. 내일 문재인, 김정은 회담, 이 정상회담이라는 말 쓰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뭐 조갑재 대표 등등이.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상 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회담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저도 이게 편하게 썼는데, 그냥 괴뢰 집단의 수괴를 그냥 만나는 거죠. 어쨌든 뭐 둘이 만나는데, 오늘 뭐 임종석 비서실장이 쭉 뭐 설명하는데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냥 다 이벤트예요. 무슨 뭐 나무 심기 하고 무슨 점심에 통영에서의 무슨 윤희상 뭐 문어가 나오니 옷을 뭐 입니 온갖 이벤트 쇼로 점철된 기자회견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라는 단어가 이 정상 합의문에 담기게 되면은 외교 군사적 큰 성과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아직도 구체적인 비핵화대에서 김정은이 문재인에게 소스를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일 수가 있고, 아니면 이미 얘기가 됐는데 내일 극적인 쇼를 하기 위해서 숨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뭐 크게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내일 문재인,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천명하든 안 하든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차피 비핵화 문제는 미국에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사 완전히 핵을 뽑아내겠다고 선언해 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과연 우리는 그 대가로 얼마를 퍼줘야 되는 건지, 그리고 종전협정을 한다는 거 했었을 때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신속히 귀환시킬 수 있는지, 여기에 집중이 됐어야 되는데 저는 보수 세력과 야당이 전술을 잘못 썼다고 봐요. 그걸 전혀 이슈로 못 만들어냈습니다. 퍼주는 것 플러스 우리 국민들 데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슈를 못 만들고, 좀 생각이 있는 야당 의원들도 비핵화에 집중하라는 말만 했는데, 비핵화에 집중해봐야 권한이 없는 나라, 우리 전문가가 들어가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검증할 권한이 없는 나라에서 집중하면 뭐합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죄송합니다. 자꾸 남북 정상회담 그러는데, 둘이 만날 필요가 없어요. 엄밀히 말해서. 둘이 만나기 전에 원래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먼저 만난 다음에 핵을 완전히 뽑아내는 게 도장이 찍혔을 때 그때 만나서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게 순서가 맞는데,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3월에 김정은이 만난다 했는데 문재인 쪽이 화들짝 놀라서 먼저 쇼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만나겠다 해서 지금 만나게 된 거고, 지금 미국 쪽에서의 이 여러 가지 이 보도라든지 보면은 김정은 쪽에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자기들한테. 이런 보도도 나오고, 여전히 회의적인, 주로 육자 회담 때 김정일에게 뒤통수 맞은 사람들이 여전히 회의적인 지금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이라고 육자회담 때 미국 측 대표였죠. 그 사람 별명이 육자회담 할 때 김정힐이었어요. 김정힐. 하도 김정일의 이 사기에 잘 속아줘가지고 그분 별명이 김정힐이었는데, 지금 이제 와서 이제 빅터 차가 그때 보좌를 했었고, 이 속으면 안 된다, 계속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과연 김정은이가 쇼가 아닌 진짜 핵을 뽑을 생각이 있냐 없냐 가봐야 알겠지만은 우리는 그거를 상정은 해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짜 핵 뽑을지도 모른다. 왜냐? 사기는 안 먹히니까. 핵 뽑겠다 그러고 자기 아버지처럼 또 파기하고, 이거는 뭐 도저히 지금 먹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란 핵 협정, 그러니까 이란의 핵 개발에 대해서 2025년까지 사실상 유예만 해주는 거. 그때까지 동결이죠, 동결. 그리고 그 뒤는 모르겠다. 이런 핵협정을 오바마가 맺어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과 만나서 뭐 되는 것 같이 보도가 나오는데,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한마디로 미치광이 전략을 쓰는 거예요. 어디로 튈지 모르게끔 얘기를 하니까, 외신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이 좀 좋은 제안을 가져와서 협의가 잘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미국 의회 연설할 때 보니까 또 전혀 얘기가 안 된다. 한마디로 미국이 이란 핵협정을 5월 12일 날 깨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김정은의 단계적 폐기라든지 동결이라든지 뭐 이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지금? 흐름상. 저는 지금 이거를 이 현미경 보듯이 김정은의 움직임, 문재인의 움직임, 트럼프의 움직임 이렇게 봐서는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워낙 이 수사들을 많이 쓰고 속이기도 많이 하고, 김정은도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그렇단 말이죠. 오히려 좀 망원경, 현미경이 아니라 먼 데서 좀 바라보면은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사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고 지금 미국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그거를 보는 게 내일의 김정은, 문재인의 쇼를 해석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레이건 시절 때부터 이제 소련을 붕괴시키려고 군비 경쟁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돈 싸움을 들어간 거죠. 그래서 스타워즈라고 인공위성을 통해서 거기서 핵미사일들 날라오는 것들을 다 격추시켜버리는 그 신무기를 만든다고 해서 뭐 난리법석이 나서 소련이 같이 군비 경쟁을 들어가고 미국은 이때 유가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소련은 지금도 러시아가 석유하고 가스 갖고 먹고 사는데 유가를 완전히 떨어뜨려 버려가지고 소련을 경제적인 파탄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결국 소련 연방을 해체시켜 버리면서 레이건 그리고 아버지 부시 때 극강의 일국 체제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 수혜자가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된 거죠. 클린턴 대통령 8년 동안에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소보 사태 때 클린턴 대통령이 미군을 파견을 보내서 이 소요 사태를 진압을 하는데, 그때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미국의 군사력이 이제 더 이상 소련이든 나토든 대적할 국가가 없어졌다. 같이 한판 벌려보니까 코소보 사태에서 게임이 안 된다. 미국하고 다른 나라들은. 그게 코소보 사태 때 이제 입증이 된 거고, 그 뒤로 이제 부시 정권이 들어와서 테러와의 전쟁을 한다면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를 다 초토화시키는데 역시 이라크 게임도 안 됐죠. 미군한테 그냥 게임도 안 됐습니다. 그냥 시작하자마자 이른바 후세인이 자랑하던 공화국 수비대국으로 다 괴멸시켜버렸거든요. 그 정도로 극강체제를 달리는데 이 사후 관리가 도저히 이게 안 되니까, 이 중동에서. 그때부터 이제 부시 정권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세계 여론에 이제 밀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2008년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그때 이른바 중국, 유럽한테 이제 도움을 받으면서 금융위기를 간신히 지금 수습해 나가고, 결국 그것 때문에 부시 정권이 무너지고 오바마 정권이 손쉽게 들어섭니다. 그래서 오바마 정권은 레이건, 부시로 이어지던 미국 중심의 이 세계 질서에서 자기 표현으로는 다극화. 그러니까 미국이 완전히 국제 질서를 주도할 힘도 능력도 없기 때문에 중국하고도 잘 지내고 EU하고도 잘 지내고, 오바마는 세계 다니면서 박수 받고 노벨 평화상도 받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실제로 그때부터 미국은 국익을 계속 이렇게 해치게 되니까 미국의 영향력이 쇠퇴하면서 금융위기 당시 중국이 힘을 쓰면서 중국이 급부상하게 되는
국제정치 질서 속에서 중국의 역할이 커지게 되는, 오바마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북핵 문제조차도 오바마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다. 우린 그냥 전략적 인내다. 김정일이가 스스로 핵을 포기할 때까지 우린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러면서 시진핑에게 많이 의존을 합니다. 네가 좀 다 해라. 박근혜 대통령 때였잖아요.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일본하고 잘 지내고 중국하고 잘 지내면서 너희 아시아 너희들끼리 잘 해봐라. 이렇게 던져놓으면서 미국의 역할이 축소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트럼프라는 사람이 이걸 딱 지켜보니까 제대로 발언권도 없고 돈은 돈대로 쓰고 무역은 완전히 중국한테 다 뜯어먹히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미국 망한다. 그래서 트럼프가 비틀거리는 미국이라는 책을 쓰면서 대권 도전을 선언하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는 트럼프라는 사람이 이거 무슨 먼로주의 아닌가? 미국 고립주의 아닌가? 그렇게 이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이제 미국은 파병도 안 한다. 우리 스스로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식으로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동맹국 그딴 거 없다. 돈이나 찾겠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신고립주의구나 미국에.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트럼프가 하는 게 신고립주의가 아니라 세계 질서를 미국이 다시 주도를 하는데 레이건 대통령 때처럼 그렇지만 미국의 이익을 찾으면서 하겠다. 돈을 받으면서 하겠다. 이걸 이제 머니볼이라는 단어까지 쓰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이 머니볼은 원래 오클랜드 애틀레틱스라는 미국 메이저리그 구단에서 맨날 뭐 2억 불짜리 비싼 사람 쓰는 게 아니라 돈을 적게 들여도 제대로 뛸 수 있는 선수를 이렇게 스카우트해서 메이저리그에 이 선풍을 일으켰는데 그래서 그 야구를 머니볼이라 그러는데 지금 트럼프의 미국 중심의 외교 전략을 머니볼이라 그래요. 돈을 뜯어가면서 개입을 하겠다. 지금 대표적으로 트럼프에 대해서 지금 주한미군 철수라는 단어가 수시로 나오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도 이거 주한미군 철수도 하지 않겠나? 왜냐면 어차피 문재인이가 계속 전시작 정권 가져가겠다고 설치고 있지.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협상하는 거 보니까 그게 아니고 미국 전략자산들 비원비 폭격기부터 스텔스 폭격기, 핵 항공모함 이거 한번 뜰 때마다 그냥 한 몇십억씩 날아가니까 이런 돈을 더 내라. 너희 나라 지켜주기 위해서 그 비싼 비행기 항공모함 보내는데 그 돈을 더 내라. 그리고 한국은 미국한테 지금까지 무역 흑자로 뜯어갔으니까 너희 환율 개입하면 죽어. 지금 김동연 부총리가 이제 미국한테 정부가 환율 개입하는 것마다 지금 보고한다고 약속을 하는데 환율을 못 건드리기 위해서 무역 적자,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 적자를 줄여나가서 한국한테 돈 뜯기는 것을 막겠다. 그리고 그거는 한국이 1차 타깃이라기보다는 한국은 시범 케이스로 손 봐주고 중국을 뜯어먹겠다. 지금 중국한테 엄청 뜯겼단 말이죠, 미국이.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표현이 이건데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하는 게 아니다. 무역 전쟁은 이미 졌다, 우리가. 이미 진 게임을 뭘 다시 하냐. 정상화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것도 단지 중국한테 뜯기는 돈 정도만 받아오면은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지금 미국이 하는 거 보니까 또 그게 아니에요. 대만에다가 39년 만에 미 해병대를 주둔을 시킨다. 물론 그거는 미국 대사관 역할을 하는 그 하나의 단체를 그냥 지키는, 경호하는 정도 해병대지만은 미 대사관들은 미 해병대가 많이 지킵니다. 이거는 대만에다가 미 해병대를 보낸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미 대사관을 둔다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럼 미 대사관을 둔다는 얘기는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깨버리겠다는 거고, 존 볼튼은 아예 한 수 더 떠서 주1 미군 중에서 상당수를 대만에다가 두자고 주장을 해왔고, 이번 6월 달에 미 해병대가 이제 미 사무실을 지키는데 주둔하는데 거기에 존 볼턴이 간다는 게 지금 거의 확실하거든요. 단순히 돈을 뜯으려 그러면은 중국의 가장 아픈 곳인 대만에다가 미군을 주둔하는 그런 것까지 할까? 뭐 미군을 두는 걸로 협박을 해서 돈을 더 뜯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건 상대가 있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만에게 우리가 너희들 확실하게 지켜줄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중국에 대들어. 이게 시그널이 같지 않겠어요? 그래서 차이잉원 이 총통이 지금 막 나간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놓고 중국한테 돈 받고 빠진다? 그 양아치죠. 그 국가에 대해서. 그거 아닌 것 같단 말입니다. 그거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경제적으로야 이제 피터 나바로가 무역 총책을 해서 중국을 지금 뜯는 작업을 하는데, 외교 안보적으로는 해리 해리스라는 반중파, 이건 뭐 태평양 사령관 할 때부터 수시로 중국과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대표적인 반중 인사를 한반도의 총책임자인 주한미 대사로 임명하는, 단순히 돈 뜯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움직임 자체가 돈 뜯는 데 만족할 그런 움직임이 아닙니다. 결국 이 트럼프 정권이 지금 추진하는 것은 오바마 때 빼앗긴 중국의 이 국제 질서상에서의 역할을 다시 뺏어오겠다. G2라는 단어는 거의 안 씁니다. 사실 대한민국 멍청한 기자들만 쓰고 있는데, 어쨌든 중국이 2위로 부상한 거는 맞죠. 물론 1위와 엄청 차이 나는 2위입니다. G2가 아니라 엄청 차이 나는 2위인데, 문제는 지정학적으로 중국이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영향을 미치니까 이 중국의 아시아의 역할을 오바마는 인정을 했는데, 트럼프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중국의 아시아의 역할 자체를 뺏어버리겠다는 정도로 가고 있는 거죠. 다시 미국이 아시아의 패권국으로 영향을 미치겠다는 겁니다. 중국이든 일본이든 어느 누구도 아시아의 패권국이 나오면 안 된다. 아시아에서는 2, 3, 4, 5, 2, 6위 정도 국가들이 서로 견제하면서 편안하게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과 한반도를 갖고 있으면 그러면은 언제든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는 그런 지금 전략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일단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미국을 협박해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핵 보유 연방제 통일국가로 가는 것을 미국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이건 오바마 때도 안 됐던 거예요. 이건 트럼프가 뿐이 아니라 오바마 때도 안 되는 건데 그게 되겠냐. 그래서 처음 김일성이 계획했던 핵무기를 들고 미국을 협박해서 미국을 한반도에서 떠나게 한다는 그 전략은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핵무기 그까짓 거 가지고 있어봐야 미국의 방어 미사일 시스템으로 인해서 본토 가기 전에 격추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그거는 의미가 없다. 핵폭탄으로 미국을 협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김정은도 이제 이거를 파악하고 전략을 수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걱정해야 될 것은 그거보다는 핵을 뽑아가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으로부터 돈을 왕창 뜯으면서 연방제 통일로 가서 영세 중립국화. 영세 중립국이 되면은 사실상 친중이지만은 미국 입장에서는 자, 한반도 중립 그 정도를 갖고 미국하고 딜을 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계산을 김정은이나 문재인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미국이 받기가 어려운 지금 흐름이에요.
말이 영세 중립국이지. 그럼 미군이 철수해야 되고 중국은 압록강 두만강에서 아무 때나 한반도로 들어올 수 있고 대한민국 문재인이라는 친중파가 정권을 잡고 있는데 여기서 미국이 손을 턴다는 얘기는 한반도를 친중으로 넘겨준다는 건데 일본은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거 일본 시각을 소개시켜 주는 거거든요.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반도에서 미국이 떠나주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선동을 하고 있는데 그 김일성 박사의 시각도 그렇고 오늘 이충근 박사가 지금까지 오래 벌어진 이 북핵 관련 얘기를 정리하면서 미국이 한반도에서 손을 뗀다는 얘기는 중국이 완전히 힘을 잃었을 때 중국이 팽창하고 있는데 한반도를 미국이 포기할 이유가 없다. 왜? 중국이 무서운 데는 대만하고 이 한반도 저기 중국 동북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만약에 자유 통일이 되는 순간에 중국 동북 지역이 다 무너질 수가 있는데 그럼 미국도 그걸 아는데 여기서 손을 털고 나간다? 물론 이런 방법도 있어요. 손 털고 나가서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킨 다음에 다시 일본이 들어와서 할 수는 있는데 그런 위험한 선택 바로 갈 수 있는데 돌아가는 선택을 하겠냐. 그럼 미국이 미군 철수가 전제가 되는 비핵화 영세 중립국도 안 받아들일 텐데 근데 그건 또 몰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대한민국 하기 나름이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처럼 90%가 이제 내일 김정은이 쇼 할 겁니다. 90%가 김정은 오빠 좋아요 찬성하고 연방제 통일을 막 찬성하고 이렇게 나오면은 아무리 미국이 한반도를 포기하기 싫어도 밀려 나오는 거죠, 그냥. 밀려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미국의 전체적인 지금 아시아 전략으로 볼 때는 쉽게 한반도를 포기할 것 같진 않다는 겁니다. 이 중국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 북한에 관련해서는 핵을 뽑는다는 게 이 실무적으로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곳곳에 이 핵무기들을 저장해 놨을 거고 곳곳에 장거리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들을 갖다 놨을 텐데 지금 북한이 핵실험하지 않겠다, 장거리 미사일 실험하지 않겠다는 것은 미국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는 거지 일본 도쿄나 서울까지 날아오는 미사일은 그대로 둔다? 이건 안 되죠. 이건 일본도 못 받아들이고 대한민국도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미국은 북한을 전방위 사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랜덤이라는 겁니다. 내가 보겠다는 곳을 찍겠다. 너희들 다 열어. 지금 트럼프가 이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이란은 자기들이 제출하는 자료만 보여준단 말입니다. 사찰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판 깨겠다는 건데 그럼 북한에 대해서도 여기 딱딱 찍어서 계속 사찰을 들어갈 거 아닙니까? 물론 IAEA가 하지만은 실제로 그거는 미국 CIA 조직이라 봐야죠. 그거 같이 묶어서 들어가죠, 그거. 그럼 그거를 김정은이가 수용을 한다 했을 때 그동안에 노동당과 군대와 북한 인민들에게 떠들어 놓은 핵 가지고 미국을 협박해서 남한을 먹겠다고 떠들어 놨는데 곳곳에 IAEA와 CIA가 들어가서 무기를 다 들여다보고 그리고 이거는 뭐 거의 확실한 것 같은데 시리아를 치면서 시리아의 화학 무기를 북한이 갖다 준 거 아닙니까? 그건 다 입증이 됐죠. 컨테이너 섬에서 한번 걸렸고 미국이 시리아 화학무기 공장 폭격했을 때 북한 기술자가 죽어나가는 거가 발견됐기 때문에 그러면 핵무기와 별개로 또 화학무기를 또 다 뒤져야 되는 그 미국의 이 첩보위성 능력에서 이제 몇 군데 반원대가 있습니다. 주로 북한의 비료 공장에서 화학무기를 만드니까 비료 공장 보러 가겠다. 거의 몇십 군데를 다 보러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거를 과연 북한 체제가 감당해낼 수 있겠냐. 김정은이가 설사 비핵화를 하고 싶어도 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한계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다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북한에서 한 얘기는 핵보유국 선언이죠. 핵보유국 선언까지 해놓고 내일 저 좀 궁금하긴 해요. 아무리 쇼여도. 그렇게 평양에서 다 불러놔서 핵보유국 선언했는데 내일 이 문재인이랑 같이 비핵화를 선언을 한다? 북한의 그 핵보유국 선언 볼 때는요. 대한민국이랑은 비핵화를 선언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핵보유국끼리 핵감축 협상을 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얘기할 게 없는 거죠. 만약에 그걸 대한민국과 얘기한다 그러면은 미국의 전략자산을 다 철수시키는 걸로 같이 협의하자. 이건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전술핵을 노태우 정권 때 다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 홍준표니 뭐니 저 미국에 애들 보내가지고 다시 전술핵 가져와야 된다 했을 때 미국 쪽 매티스 장관 답변이 요즘 어느 시대인데 무슨 핵을 갖다 놓고 그 장소를 공개하고 그러냐. B1B가 들어가든지 평양에 핵잠수함이 들어가든지 그렇게 쏴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한반도 비핵화가 미국의 해구산으로부터 대한민국까지 빼내라 그런 요구를 하려면은 미국의 전략자산 철수를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김정은과 문재인이 핵군축 협상한다면 그걸 협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일 글쎄요. 내일 김정은이가 핵을 뽑을 테니까 미군의 전략자산을 다 철수시켜라. 그게 이제 한겨레 보도 나온 거 아닙니까? 내일 그게 비핵화 선언문에 담길 수 있을까? 눈치들은 빨라서 김정은이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난리 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난리 나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내일 봐야 되는데 어쨌든 미국의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북한을 핵무장 해제시키는 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 과정에서 김정은이가 암살당할 수도 있고 김정은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김정은이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여기다가 만약에 북한 인권 하나만 더 들어오면은 그래서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이제 계속 북한 인권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상원에서 북한 수용소 폐지 결의안이 또 통과가 됐는데 너무 벽이 많아요. 너무 벽이. 오늘 이 미디어치 기사가 올라왔는데 일본 유칸우지에서 또 썼습니다. 문재인 일파는 한국을 북한에 넘기겠다는 신념 가진 친북 세력. 다카하시 요이치라고 일본 가에츠 대학에서 경제학자인데 이런 칼럼을 유칸우지에다가 실었습니다. 한반도에서 1국가 2체제 2정부의 연방제 통일을 실현한다. 남북통일, 남북연방제가 문재인의 목적이다. 겉으로는 남북이 대등하게 보이지만 문 대통령 일파는 한국을 통째로 북한에 넘겨줘도 된다는 강한 신념을 가진 친북 세력이다. 남북연방제를 통해 한국이 북한에게 삼켜져 동화될 것을 바라고 있을 것. 그리고 문재인은 작년 12월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 한중 관계는 운명 공동체라는 단언까지 했다. 자, 다카하시 교수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만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철수도 포함되는데 이것도 문재인이 우상하는 중국과 운명 공동체가 돼서 이루는 남북 통일을 위한 불가결한 요소이다. 즉 일본의 지금 우익들은 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런 식으로 써서 대한민국이 친중 연방제로 가니까 미국은 대한민국을 포기해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정말 간단치는 않다는 거죠. 이게 간단치 않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그릴 때 문재인이 이런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학무기와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 자체가 워낙 힘든 일이고 거기다가 북한 납북자 인권 문제까지가 끼어들기 시작하면은 하고 싶어도 못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웬만히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90%가 진짜 김정은 만세 정은이 오빠 불러대기 전까지는 중국을 깨려는 중장기적인 전략하에서 한반도를 지금 다카시 교수가 얘기하는 대로 연방제 통일로 중국에게 넘겨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동안에 70년간 대한민국에다가 돈을 갖다 박은 게 있는데 물론 그것 때문에 이 배신자들 특히 공화당 사람들이 그런 게 훨씬 강합니다. 이 배신자들 버리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갖다 박은 돈이 있기 때문에 그거 왜 뺏기냐 이거죠. 그걸 김정은이하고 시진핑한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조금만 더 정신 차려서 문재인의 이 사기쇼를 잘만 분쇄해 내리면은 지금 미국의 흐름은 아시아에서의 한마디로 친미 국가를 확장시키겠다는 전략이거든요. 중국을 둘러싼 16개국 중에서 최소 13개국을 잡아가지고 이들 국가를 키워서 중국을 쪼개겠다는 거니까 거기서 핵심 국가가 대한민국이죠. 대만보다 더 지렛대가 크다. 몽골도 물론 굉장한데 지금 몽골은 약간 친중 경향이 좀 있죠. 몽골은. 물론 중국이 흔들리면은 제일 위험한 게 또 몽골과 인접한 내몽골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결국 장기적으로는 쪼개질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그걸 우리가 한반도에서 먼저 깃발을 들고 나갔을 때 트럼프 정부 이제 한 6년 남았죠. 뭐 재선하는데 문제 없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다음에는 지금 벌써부터 마이크 펜스 부통령 나온다고. 젊으니까 아직 50대니까. 이 16년간 트럼프 정권이 이어지는 16년간 대한민국은 자유통일 플러스 만주 땅까지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이런 세계사적 흐름에서 우리가 친중 연방제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수도 있을 것 같다. 단지 우리가 똑바로 못하면은 그거를 깃발을 오히려 일본이 들고 일본이 대한민국에 영향력을 끼쳐서 일본한테 질질 끌려다니면서 하게 되는. 우리 하기 나름인 거죠. 자, 이런 좀 미국의 흐름, 세계사적 흐름을 보면서 내일 문재인과 김정은의 한번 쇼를 냉정하게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후 3시에 긴급한 모임이 있어가지고 태블릿 PC 관련된 모임입니다. 그래서 방송을 제가 좀 일찍 해야 되는데 문재인과 김정은이 언제 끝낼지 모르겠어요. 사실 오전에 대충 뭐 쇼 좀 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 할 텐데 뭐 저녁까지 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일 방송 때는 문재인 김정은 쇼를 확인하지 못한 채 방송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렇게 크게 그 둘이 무슨 짓을 하든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떤 쇼가 들어와도 그 쇼를 분쇄할 수 있는 세계사적 흐름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만 차리면은 이 위기를 절호의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